저당의 상환 방법입니다. 저당의 상환 방법이라는 말 뜻은 돈을 빌리고 갚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당의 상환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어요. 내용의 뜻은 말 뜻이 원금은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란 뜻이에요. 원금은 균등하게 상환하는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자가 줄거든요. 그래서 원리금은 점차 줄어요. 그래서 원금 균등의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잘 보세요. 이쪽에 기간, 이쪽에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15년 정도 잡을까요? 그럼 15년 동안 매번 갚아야 되는 원금하고 이자가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원금, 두 번째 원금, 세 번째 원금, 네 번째 원금, 계속 원금이 똑같습니다. 그럼 매번 갚아야 될 원금이 똑같아요. 이게 원금이 균등하게 상환하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자는 이렇습니다. 자, 1억을 빌렸다. 근데 이자율이 10%다. 그럼 1,000만 원.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 1,000만 원 갚아서 대출잔액이 9천만 원이다. 그럼 이자율 10%면 900만 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자는 말이죠. 아주 높아. 그런데 두 번째 이자는 원금을 갚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줄어. 세 번째 이자는 또 갚았으니까 더 줄고 대출잔액이 줄면 이자가 계속 줄어요. 그래서 이자가 준다. 그럼 노란색이 원금이면 파란색은 이자. 그럼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원금은 똑같지만 이자가 줄기 때문에 원리금도 이렇게 줄어요. 원리금이 줍니다. 그래서 저게 원리금이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뭐라고도 부른다? 원리금 체감식. 원금은 균등하지만 원리금이 체감하기 때문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원리금 체감식이라고 말해요. 또다시 막대 그래프 말고 선 그래프로 바꿉니다. 잘 보세요. 기간은 똑같이 15년이라 합시다. 그리고 원금은 똑같이 매년 같습니다. 원금 균등이니까. 그 다음에 이자를 볼까요? 이자가 줄겠죠? 그래서 이자가 점차 줄어들죠. 이자 곡선입니다. 그럼 원금과 이자를 두 개 더한 게 원리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금만큼 위에다 올려 그리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금을 일정하게 갚았으니까 이자가 일정액으로 줄어요. 그래서 원리금도 일정액으로 줄어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대출잔액이 일정액으로 줄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요. 만약에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치면 이게 1억 원입니다. 융자 원금이 1억 원 밑에 있는 게. 그런데 정확하게 절반인 5천만 원을 상환하는 시점은 이것에 정확하게 2분의 1 되는 시점인 7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15년이면 그것의 절반이 7년 6개월이죠. 7년 6개월 만에 원금의 절반이 상환될 겁니다. 대출기관 입장에선 7년 6개월 만에 원금의 절반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요. 전체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은 크긴 해요. 처음에 크긴 한데 점차 줄어들게 되죠. 원금을 갚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뭐냐? 융자기간이 15년인데 첫 번째 원리금입니다. 두 번째 원리금, 세 번째 원리금, 네 번째 원리금 이런 식으로 원리금이 똑같습니다. 원리금 균등이죠. 이것을 원금과 이자로 나눠보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로 나눠보겠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이자입니다. 하나도 원금을 많이 갚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원리금의 대부분이 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이자 비중이 커. 아까 원금 균등보다 전체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리금 균등이 더 커요. 다 이자니까 거의 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림으로 다시 갑니다. 얘는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이잖아. 그런데 얘는 원리금에서 차지하는 이자가 이만큼이니까 거의 대부분 이자고 원금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에서 이자 차지하는 비중이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건 뭐냐?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 다음에 원금 조금 갚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자는 좀 줄어. 그리고 나머지는 원금으로 채워지고 또 원금 갚았으니까 이자가 좀 줄고 원금으로 채워지고 이자 주는 비율만큼 원금이 늘어요. 그래서 전체 이자가 주는 비율만큼 원금이 늘기 때문에 원리금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노란색 원금, 파란색 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막대 그래프를 선 그래프로 다시 바꿔 그리면 원리금은 똑같다. 그런데 이자 곡선의 그림을 그리면 이자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자 주는 게 비율이 이렇게 곡선으로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다고 말해요. 이것은 대출잔액이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대로 엎어놓은 게 원금 곡선이에요. 원금 곡선. 그래서 이자가 주는 비율만큼 원금이 들어서 전체 원리금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교차점이 이게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차점이 전체 얼마 정도 지난 기간이냐면 3분의 2. 그러니까 15년이면 약 10년 정도 지나야 원금의 절반 정도가 회수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원금 균등은 융자 기간이 15년일 때 절반인 7년 6개월 정도 지나야 원금의 절반이 상환되는데 얘는 약 10년 정도가 지나야 원금의 절반이 상환돼요. 그러면 대출기관 입장에서 원금의 절반을 회수하는 그 시점이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원금 균등이 더 빨라요? 더 늦어요? 더 빨라요. 원금 균등이 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어. 걔는 7년 6개월, 얘는 10년. 원금 회수가 더 빨라. 그만큼 차입자의 초기 부담이 크다는 뜻이죠. 이제 그걸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만 놓고 비교해보자 그 말이에요. 원리금 상환액만 놓고 비교할 때 원금 균등은 이렇게 되죠. 맞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되냐면 이자가 줄기 때문에. 이 높이는 원금이겠죠. 이렇게.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교차점이 정확하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이야기할 거고, 여하튼 비교해보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그림은 이렇다. 그 다음 유념할 것이 대출잔액 저당 잔금의 경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원금 균등은 원금을 일정해씩 갚았기 때문에 대출잔액이 직선으로 줄어요. 그래서 이자 곡선도 이렇게 줄어. 그래서 여러분이 직선인데 이렇게 직선으로 주는 그림은 무조건 그림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다 원금 균등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그림은. 그런데 비해서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대출잔액이 주냐면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줄어요. 그래서 곡선으로 이렇게 줄기 때문에 이자 곡선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을 적용했을 때. 다만 지금까지 시험에 그림으로 뭐라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림으로 이해할 때 이렇게 주는 건 원금 균등이고 곡선으로 주는 게 원리금 균등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문장으로. 원금 균등 상환은 융자 기간 동안 원금 상환액은 똑같은데 이자 지급액이 점차 감소해서 매 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 감소하는 상환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잔액이 적어지므로 이자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금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는 적어지죠. 초창기에 많이 갚고 뒤에 적게 갚습니다. 얘는 초기에 많이 갚는 방식이죠. 그런데 많아요.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은 똑같은데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하고 이자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금 느는 비율로 이자가 줄기 때문에 전체 원리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차입자 편에서 장착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제대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우리가 말하는 대개 저당의 방법이란 다 원리금 균등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돈 빌리고 갚는 것 할 때 나올 때는 원리금 균등을 보통 말한다. 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상환의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비교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비교할 때 아까 제가 원금 균등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그랬는데 여기 교차점이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 한가운데 있지 않느냐? 융자 조건이 똑같아서 1억을 똑같이 대출받았고 이자율 10%를 적용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1회차 원금은 1회차 이자를 계산하면 똑같이 1억에 10%니까 1,000만 원씩으로 똑같습니다. 둘이. 이 둘의 1회차 이자는 똑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원금 균등은 원금을 균등하게 갚았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서 원리금이 줄었죠. 그래서 초창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 얘는 거의 대부분 다 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주는 게 곡선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놓고 보면 얘는 초기에 많이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이 많이 줄죠. 다시 얘는 초기에 많이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이 적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전체 이자를 놓고 보면 얘보다는 얘가 이자가 더 적어. 얘는 초창기에 조금 갚았어. 조금 갚았고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 아직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았네? 그럼 대출 잔액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니까
얘가 이자가 더 커, 얘가 이자가 작고. 그러니까 원금은 둘이 똑같은데 이자가 얘가 더 크다는 말은 결국 전체 갚은 금액을 기간 다 지났을 때 전체 갚은 금액을 비교해 보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다는 뜻이에요. 원리금 균등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전체 갚은 금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년이고 이게 이 사각형 면적이 전체 갚은 금액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그리고 원금 균등은 요거 있지, 요거 사다리꼴 면적이라고. 요게 전체 갚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융자기간 전체 갚은 금액을 이렇게 말해요. 누적 원리금 상환액.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라고요? 누적 원리금 상환액.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얘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된단 말은 그림을 비교할 때 잘 봐요. 도형. 요거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간 삼각형이죠. 그러면 이건 쏙 들어간 삼각형이지. 자, 위로 올라간 삼각형이 커요? 쏙 들어간 삼각형이 커요? 들어간 삼각형이 더 크지. 그 말은 사각형의 면적보다 사다리꼴 면적의 요 원금 균등이 더 작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더 작게 그리려면 한가운데에서 그리면 안 돼. 한가운데에서 딱 그려버리면 올라간 놈과 들어간 놈이 똑같아 버리면 결국 면적이 같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그거보다 앞쪽에 이렇게 딱 치우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초기, 후기를 비교해 보면 차입자의 초기 부담이 둘 중에 더 큰 건 원금 균등이 더 크지. 차입자의 초기 부담이 큰 건 하고 물으면 원금 균등이 크다. 그 말은 초기에 대출 기관 입장에서 원금 회수를 빠르게 하는 건 원금 균등이 대출 회수를 더 빨리 하는 거죠. 대출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대출 잔액이 더 적은 건 원금 균등이죠. 많이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이 적겠지. 그러면 이자 부담이 더 적은 건 원금, 대출 잔액이 적은 게 이자 부담 더 적은 거예요. 원금 균등이지. 그럼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적은 거 원금 균등이지. 항상 여러 구조예요. 크기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체증식도 같이 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체증식 융자감 상환 방법을 가기 전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상환의 비교가 시험에 곧잘 나오니까 이야기를 해드리면 상환 첫 회. 상환 첫 회 이자는 둘이 똑같아. 똑같이 1,000만 원씩. 그런데 원리금은 상환 첫 회 원리금 상환액은 아까 좀 전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원금 균등이 더 컸어요? 원리금 균등이 더 컸어요? 원금 균등이 더 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큽니다. 이걸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첫 회 이자가 둘이 똑같다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두 번째,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게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맞아요? 세 번째,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많이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이 적다. 맞아요? 하나 더. 여기는 없지만 뒤에 마지막에 점검할 거. 초창기 초기에 상환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건 원리금 균등이 더 크다. 대부분 이자니까. 그거는 뒤쪽에 오늘 공부해야 하는데 점검에다 넣어놨어요. 그다음 체증식 융자감 상환 방법은 다른 말로 점증 상환 방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앞에 거 제목이 읽습니다. 시작. 뒤에 거 읽습니다. 시작. 갚아가는 금액이 점차 늘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의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에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장래 후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 대출 초기에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갚아가는 금액이 너무 적어. 그러면 이제 원금 균등 요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첫 번째 이자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회차 이자가. 그런데 얘는 갚는 금액이 1회차 갚는 금액이 3만 원 갚았대. 왜? 왜 이렇게 적게 갚게 해줬어요? 보통 젊은 층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 그럼 소득이 낮은, 그러나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 젊은 층들이 이용하는 건데 초기 부담을 낮게 하고자 3만 원만 갚게 해줬어. 설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에 의하면 이자가 얼마인데? 다시 한번 쓰면서 해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이자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갚으면 이자만 갚은 거예요. 이자만. 원금 하나도 안 갚고.
그러면 만약에 20만 원 갚으면 10만 원은 이자고 10만 원은 원금에서 까지는 거야. 대출 잔액이 10만 원만큼 줄 거예요. 그런데 체증식으로 했는데 이달에 3만 원 갚았대. 3만 원 갚았기 때문에 이 원금은 그만두고라도 이자에서 얼마만큼을 못 갚았어요. 7만 원만큼 못 갚았지. 그러면 이 돈은 없어지느냐? 없어지진 않아요. 그럼 어디 가서 붙느냐? 대출 잔액에 가서 붙어서 대출 잔액에 7만 원만큼이 늘어나요. 갚을 돈이. 그런 방식을 뭐라고 한다? 체증식 융자감 상환 방법이라 그래. 그리고 앞으로 이론 강좌에 들어가면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알려드려요. 여기다가. 그러나 기초 강좌에서는 아직 일부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미래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방법. 주로 젊은 층.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융자기간 여기까지라 치고 이게 원금균등. 이게 원리금입니다. 이게 원리금균등의 원리금입니다. 기준 초기 후기로 나눕시다. 그런데 체증식은 이놈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에게 적합한 방법. 체증식 융자감 상환 방법. 이제 점차 지금 현재는 소득이 높지만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연세가 든 층들에게 적합한 방법. 원금균등. 일정 기간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에 적합한 방법. 그래서 보통 우리 저당의 상환 방법에서는 얘를 제일 많이 써요. 그럼 이제 세 개를 비교합니다. 초기에 차입자의 부담이 제일 큰 것. 원금균등이 제일 커. 그래서 항상 얘를 기준으로 삼고 그럼 제일 작은 거. 체증식을 대비시키고 그 다음 가운데 원리금을 끼워 넣으면 돼. 대출기관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제일 빠른 거. 원금균등 제일 큰 거. 원금 회수가 제일 빠른 건 원금균등 제일 늦은 건 체증식 중간의 원리금. 자, 일정 기간 후에 대출 잔액을 하자고요. 이제 대출 잔액이 제일 작은 거. 원금균등 제일 큰 거. 체증식 중간의 원리금. 이자 부담이 제일 작은 거. 원금균등 제일 큰 거. 체증식 중간의 원리금. 항상 이런 구조입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초기에 차입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큰 건 원금균등, 제일 작은 건 체증식 중간의 원리금. 대출기관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제일 빠른 거, 원금균등 제일 늦은 거, 체증식 중간의 원리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원금균등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 얘를 기준으로 삼으면 기준으로 안 삼은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삼고 얘는 무조건 반대, 중간의 원리금을 끼워 넣으면 비교가 착착 됩니다. 요걸 시험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다뤘던 내용들이 너무너무 말이 어렵지 않아서 기초에서 상당히 시험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이론 강의에 들어갔다고 말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다 살짝 좀만 더 보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꼭 저당의 상환 방법 잘 알아두셔야 해요. 그 다음 프로젝트, 금융, 그리고 저당과 역저당 이야기로 갈 겁니다. 먼저는 프로젝트,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말을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 시험에는 부동산 금융론에서는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주로 나왔고요. 개발 및 관리론에 가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나왔고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 두 가지가 다 나왔는데 지금까지 시험에서 금융론에서는 프로젝트 금융 이렇게 나왔고 개발 및 관리론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나왔어요. 줄여서 그냥 PF 이렇게 말해요. PF. 자, 그럼 PF는 이렇습니다. 어떤 개발업자,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업자, 갑이라는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구상했어요. 서울의 명동에 대형 테마상가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대형 테마상가를 구성하는데 자금이 1,0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 그래서 사업 구상을 해서 이렇게 금융기관을 찾아갔는데 제1금융권에서는
이렇게 대출이 PF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2금융권의 보험회사 5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업 브리핑을 했어요. 5개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금융지원단을 구성해서 200억씩 출원하는 그런 사업에 사업 브리핑을 했더니 금융기관들은 5개 보험회사들은 사업성 평가기관에 사업성 평가를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사업성이 있다고 답이 온 거야. 그러면 얘는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니까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사업 구상을 한 얘를 사업주로 참여시킬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구분해서 얘와 얘를 법적으로 독립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얘가 도산하더라도 이 프로젝트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얘가 도산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주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자금 대출을 하는데 일단 돈을 얘한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탁회사에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통제하는데 위탁 계좌에 의해서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공사비 일정에 따라서 자금이 착착착 흘러가는 거죠. 얘한테 자금 맡기면 지 이익 먼저 뽑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위탁 계좌에 의해서 하나하나 자금 흐름을 통제해서 공사비가 우선적으로 지출되도록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영화를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제작할 때 멋진 영화를 구상을 했습니다. 멋진 영화를 구상을 해서 찾아갔죠. 돈 대라고. 그랬더니 되겠다고. 그래서 참여해서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건설이니까 건설업자와 계약을 맺겠죠. 그리고 얘가 반드시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보증도 들어가 줘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신용보안기관의 신용보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증이 들어가면 비로소 그때 대출이 이루어지고 대출금은 누가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별도로 아까 신탁회사 같은 데를 맡겨서 자금 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위탁 계좌에 의해 자금 관리한다 그럽니다. 자체 계좌에 의해 자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 계좌에 의해 자금을 관리하되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회사가 하나하나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언제나 공사비가 우선적으로 지출되도록 사업주나 개발업자의 이익에 우선해서 공사비가 먼저 지출되도록 항상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통제해 나갑니다.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 진짜 많은 돈을 걷어가죠. 그러나 사업이 도산했다? 프로젝트가 도산하면 그 프로젝트 내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범위 안에서만 대출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때 대출은 얘한테 대출한 게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에 얘가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사업성이 담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담보로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이 사업성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부채금융에 해당됩니다. 빌리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 유념하실 것이 첫 번째는 사업성이 담보라는 말입니다.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절대 부동산 담보 아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돈을 빌려줄 때 조금 전의 방식 다시 갑시다. 얘가 얘한테 돈 빌려줬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의 신용 상태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한테는 아무 관계없어. 얘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됐을 때 얘한테 야 돈 줘 이제 만기 됐잖아 이렇게 못합니다. 비소구 금융입니다. 이때 한자 소구 한글로 소구란 말이 민법에도 나옵니다. 민법에서 소구는 소를 제기하는 걸 소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자가 달라.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금융에서 말하는 소구는 무슨 뜻이냐면 만기가 됐을 때 돈 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상환 청구를 소구라고 합니다. 상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왜? 사업자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사업자한테 야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돈 줘 이렇게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비소구 금융, 비상환 청구 금융입니다. 자,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하잖아.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줄 때 이제 사업자한테 네가 그렇게 자신한다면 너 어느 정도 담보나 혹은 보증 같은 경우를 제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담보와 보증을 어느 정도만큼 요구하겠죠? 그 담보와 보증 범위 내에서는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다? 제한적 소구금융입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뭐고? 비소구금융, 비상환 청구금융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금융이 주로 대부분이고 제한적 소구금융이 대부분이다. 위험하다 보니까 담보와 보증을 요구한다. 그 담보와 보증 범위 내에서는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PF는 대부분 다 제한적 소구금융입니다. 그 다음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다. 그 다음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합니다. 국책사업들, 도로건설, 지하철건설, 새만금 사업, 이런 대규모 사업들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에스크로 계정을 운용을 합니다.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한단 말은 자금은 위탁 계좌에 의해서 자금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죠. 자체 계좌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에 맡겨서 자금 관리를 합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대출을 한 거지. 신탁회사에 맡겼으니까. 대출했는데 그걸 함부로 막 임의대로 뽑아쓸 수는 없는 거지. 사업 일정에 따라서, 공사비에 따라서 자금이 지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다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위험하니까.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언제나 공사비가 시행사의 개발이익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추가 출자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PF의 장점입니다.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도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니까 사업주의 장부를 보면 그 돈이 사업주의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채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프로젝트 회사를 만듭니다. 그럼 서울의 명동에 대형 탐해 상가를 짓기 위한 프로젝트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짓기 위해서 다시 회사를 만드나? 명동에 대형 탐해 상가를 짓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딱 만드나? 아닙니다. 걔는 서류상 회사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서류상 회사의 장점은 설립이 쉽고 간편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서류상 회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프로젝트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따라서 페이퍼 컴퍼니를 할지라도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거기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는 뜻입니다. 위험하니까. 다섯 번째, 개발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어서 개발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주가 파산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하면 각서를 다 받아요. 처음부터. 사업주를 다시 딴 쪽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프로젝트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분리시킵니다. 단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위험이 크니까 PF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많이 가져가는데 결과적으로 금리가 높단 말은 그만큼 수익을 쉐어하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죠. 결국 자금 조달 비용이 많다는 뜻입니다. 일반 금융에 비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말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사업의 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업의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 우리 그 부분에서 단점에 관한 측면은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나중에 PF에 관한 측면들은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큼만 알아두십시오. 프로젝트 금융입니다. 그 다음 저당과 역저당 얘기 좀 합시다. 이제 저당 혹은 역저당, 우리 저당에 관한 얘기 했었죠. 영어로 저당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기지라고 그랬죠. 그 구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그리고
저당에 대응해서 역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 제도인데요. 일단 저당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갑이란 사람이 있는데 A란 은행으로부터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1억 원이라는 목돈을 빌립니다. 뭐 하려고? 집 살려고. 그래서 갑은 주로 젊은 층입니다. 소득은 있는데 주택이 없어요. 그래서 1억이라는 목돈을 대출받아서 장기에 걸쳐서 원금 이자를 나눠서 갚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층. 소득은 주택은 없다. 소득은 있다. 이 돈은 무슨 돈이다? 주택 사는 돈이다. 그래서 장기에 걸쳐 원금 이자 갚아가는 것. 이게 뭐다? 저당입니다. 기억나시죠? 아까 했던 이야기. 그런데 이걸 뒤집는 게 역저당입니다. 갑이란 사람이 이제 은퇴, 퇴직을 했습니다. 마땅한 소득은 없어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고 싶네요. 주택은 있네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노후 생활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면 이 집 팔아서 누적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갚습니다. 이게 뭐다? 역저당인데요. 주로 고령층. 주택은 있다. 소득은 없다. 그리고 저도는 노후 생활 자금이다. 요거 이렇게 뒤집은 게 뭐다? 역저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저당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좀 중요하고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옛날에 어느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선생님, 내가 작년에 옆에 학원에서 공부했는데요. 작년에 그 학원에서는 영모기지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왜 선생님은 영모기지론 강의를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했잖아요. 저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언제 했어요? 그러더라고. 역저당 했잖아요. 그랬더니 역저당이 영모기지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래, 모기지. 근데 옛날에는 되게 웃기게 뭐라고 말했냐면 영어하고 한자를 섞어서 영모기지 그랬다고. 얘를 뭐라고요? 영모기지 그랬다고. 이게 영모기지인데 리버스 모기지를 가리키는 말. 리버스가 뭔지 아시죠? 뒤집는 걸 리버스라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은 잘 알아요. 이렇게 지금은 음악 같은 걸로 MP3 이런 걸로 듣죠. 더 핸드폰이 좋아져서 핸드폰으로 듣죠. 지금은 음질 간섭을 하지 않을 만큼 기술이 좋아져 갖고 핸드폰으로 들어도 훌륭하죠. 근데 옛날에는 MP3가 아니라 뭐로 들었어요? CD 플레이 이전에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여기다 차고 다녔다. 얼마나 웃겨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테이프를 이렇게 넣었다고. 테이프를 집어넣는데 이게 좀 좋은 게 있다고. 워크맨이나 마이마이 이런 것 중에서 좀 좋은 거는 지가 알아서 돌아. A면과 B면이. 근데 이제 이게 아닌 것들은 좀 싼 것들은 손으로 뒤집어야 돼.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도는 걸 뭐라 그래? 오토 리버스라고 그러고 좀 싼 거는 수동 리버스라고 그래갖고 손 리버스거든요. 손으로 빼서 거꾸로 뒤집어야 된다고. 그 리버스가 뭐야? 뒤집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리버스 모기지. 요거는 모기지. 영모기지라고도 말한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 제도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되는 분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인데 일단 주택 소유자가 주택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배우자.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되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어디라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다시 한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한테 보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증서에 의해서 은행은 그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매월 생활비로 지급합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가입 당시에 3억이었어. 3억을 기준으로 지급했네? 그런데 중간에 집값이 반토막 났어. 그럴 수도 있겠죠. 반토막 났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줄이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못 하잖아. 그럼 공사는 3억을 계속 보증해. 집값이 반토막 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이분은 3억의 기준에서 지급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돌아가시고 나중에 집 처분할 때까지도 이게 회복이 안 됐네. 계속 반토막 난 상태예요. 그러면 공사가 그 손해를 감수해. 그리고 자식들한테 달라고도 안 해. 그래서 보증료는 받습니다. 여하튼 국가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곧잘 시험에 나오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뭐 제도 이해하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제도까지도 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번 테마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돈 빌리고 갚는 방법, 저당의 상환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돈 빌리고 갚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가운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채금융에 해당된다는 거. 그다음 저당과 역저당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구분하는 거 이런 것만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고 하는 테마인데 테마별로 강의를 나가기 위해서 이쯤에서 딱 끊겠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